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수도권과 충남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120mm의 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대만 동쪽 해상을 향하고 있는 11호 태풍 흰남노가 방향을 틀어 북진을 하면 제주와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 수 있어서 태풍의 경로도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성사될지 그 시기와 형식은 어떻게 될지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오늘 오전 국회를 방문해 이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른바 법카 유용 의혹 사건의 핵심에 있는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가 잠시 뒤 10시 반부터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가 김혜경 씨의 수사엔 어떤 영향을 줄지 따져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이 우크라이나 원전 단지 자포리자로 향한 가운데 최악의 경우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포를 더해가고 있는 자포리자 사태, 원자력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폭우가 끝나고 비로소 가을로 접어드나 싶었지만 또다시 비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중부지방에 내일까지 120mm의 큰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됐는데 여기에 11호 태풍 소식까지 전해진 상황입니다. 서울 청계천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난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엔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비구름은 오전 동안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강원도와 경북 지역 등에도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이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현재 인천과 충남, 경기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도, 충청 북부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도 동반할 예정이라 시설물 점검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11호 태풍 흰남노는 점차 대만 동쪽 해상으로 향하고 있지만 방향을 틀어 북진한다면 다음 달 초쯤 제주와 남부지방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전국 아침 기온이 20도 안팎에서 출발하는 가운데 서울 한낮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다만 비가 그치고 9월 첫날엔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늦여름 더위도 나타나겠습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법원의 판단 이후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모습입니다. 당장 정국위를 소집해서 당원을 고쳐야 하는데 서병수 의장이 정국위 소집을 거부하고 나섰고 이준석 전 대표는 비대위원 전원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두 번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점 더 꼬여가는 모습입니다. 김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무정지된 주호영 비대위원장 없이 열린 첫 비대위 회의. 위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새 비대위 구성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당의 위기는 새로운 비대위 출범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추석 연휴 전에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도 의총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의 의원과 또 우리 당원들이 중지를 놓아서 내린 결론이면 그 결론을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당원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할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전국위 소집을 거부하면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두 번 잘못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선으로 물러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당원 당규상의 전국위 소집 규정을 들어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여러 차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실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신해서 사회를 보면 당원 당규는 최고위원의 의결이나 제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전국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 압박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등은 공개적으로 즉각 사퇴를 주장했고 권 원내대표는 비대위를 구성한 뒤 스스로 거취를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두 번째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준석 전 대표는 권성동 대행 비대위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권 원내대표의 비대위 직무대행이 결정된 지 4시간 만으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만 정지하는 게 아니라 비대위 전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주 위원장도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면서 법원에 강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남부지법에 비대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추가로 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가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결정한 지 4시간 만입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법원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무효로 본 만큼 무효인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과 권성동 직무대행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헌법적이라고 규정된 상황 또는 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적시된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좀 더 포괄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주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비대위 설치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 위원장이 임명한 비대위원들은 유효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나온 가처분 인용 결정이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이의 신청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이 위기 상황을 넘길 만한 기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맞소송을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둘 다 구질구질하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친정집이 난장판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당 대표로 뽑힌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같은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꽉 막힌 전국을 풀기 위해 야당과 협치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일단 대통령실은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언론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채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수회담을 요청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만들겠습니다. 당선 일성으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연이틀 공개 요청을 이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이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도 일단 여야 협치와 대화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야라는 것이 경쟁도 하지만 국익과 민생을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도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했는데 다만 영수회담이라는 표현 대신 여야 지도부 면담에 언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독대하는 형식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때처럼 여야 지도부를 함께 만나야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는 해석입니다. 정무수석의 축하난 전달도 이 대표의 양산 방문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에 대해 국정협력을 요청하고 기대하는 카운터파트라면서 협치를 위한 일정들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 당대표 취임 첫날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거듭 영수회담을 요청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른바 이 김건희 특검법을 꺼내들면서 대여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죠.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대표가 첫 최고위원회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영수회담을 요청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하길 바랍니다. 협력할 것은 철저하게 먼저 나서서라도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협하는 퇴행과 독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 대선이 끝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이제는 대통령과 또 야당 대표로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영수회담을 요청하고 나섰는데 교수님, 이거 어떤 정치적 포석이 담겼다고 봐야 할까요? 사실은 저기 핵심 단어는 영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그 회담이 아니고 사실은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민주적인 어휘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를 쓰지 말자,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삼김 시대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말하자면 우두머리라는 뜻의 영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단어고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 이름에조차 맞지 않는 단어인데 그걸 꺼내든 이유가 뭘까요? 이제 분명하게 보이죠, 그림이.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안 받으면 대통령실이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것이고, 네. 받자니 영수회담이 돼서 1대1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것을 대표가 되기 직전과 직후에 계속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강조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지금 전국을 주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의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인 수사와 함께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은요, 이 여야 지도부가 함께라면 언제든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평론가님, 이건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만남은 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아직까지 거절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예. 이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수라는 의미를 좀 축소하는데 좀 방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영수 회담이 아니고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대표를 만나는 어떤 회담, 이런 걸 좀 강조를 먼저 해놓고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 섞인 관측을 해보는데요. 예. 지금 이 회담은 양쪽 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아니면 정부든 지금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게 없거든요. 실망만 시키고 있고 걱정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라는 분들이 지금 테이블에 마주 앉는 모습을 보여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지금 이제 뭔가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되고요. 예. 정치권을 다시 바라봐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또 이 만남 자체가 실패가 된다면 정치권에 대한 실망 그리고 혐오, 이런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은요, 문재인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 이재명계 인사들입니다. 예, 우상호 비대위 체제에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었던 이른바 이 김건희 특검법을 전면에 앞세웠는데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계속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제 특별검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나가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특별검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합니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검찰, 경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보신 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입장입니다. 교수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이게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저 대여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둘 다죠. 어느 하나만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걸 전면에 내세워서 우선 밀어붙일 수도 있고요. 유행이 거부권 행사가 안 돼가지고 통과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것 아니에요.
검찰과 경찰이 지난 네. 정부에서 계속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 그 지난 정부에서 별로 지금 기소가 안 돼가지고 저렇게 좀 저런 상태거든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면 혹은 그 참모라면 저거 받는 대신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여러 민생 법안이 있어요. 이거 빨리 통과시켜달라. 김건희 특별법 받겠다. 이러고 나설 것 같습니다. 아니 뭐가 무서워서 지금 그걸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타협과 협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야당의 대표가 지금 선출되고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하여간 김건희 특별법이라고 해서 스스로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에 수년 동안 수사해 왔는데 기소를 하지 못한 것들을 갖다가 놓고 경찰과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좋다. 그러면 특검법 해보자. 특검 해봅시다. 대신에 지금 당장 현안이 되어 있는 각종 법안들을 민생 법안 특히 그것들을 국정 혼란 없이 빨리 그러면 통과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김건희 특별법 받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직후에 여론조사하면 대통령 지지도 50% 넘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 보였는지 영상 준비했습니다. 의원님, 전원 당대표가 밀면 좀 밀지는 맙시다. 미안합니다. 오늘 최고위원분들이 그 특별검사 관련해가지고 말씀들 하셨는데 대표님 뜻은 어떠십니까? 좀 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대변인한테 의견을 여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하시는데 정말 좀 밀시면 힘들지 않습니까? 밀지는 말고 부탁합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대변인에게 물어라 이렇게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만 이 대표의 내심이 어디에 있는지 좀 짐작은 갑니다. 최고위원들하고 또 일종의 역할 분담을 했다, 좀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일단은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당대표가 지금 직접 나서서 김건희 특별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이제 마지노선이잖아요. 그거는 협상의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협상 카드로 보여지는 게 야당에게 유리할까? 저는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명계 핵심위원이 동아일보와의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검경이 반복해서 이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대통령이 과감하게 털어낼 필요가 있다. 이것이 정리가 되면 야당도 통 크게 뭐 어떤 양보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뭔가 거래를 하는 듯 하잖아요. 뭐 이런 걸로 뭐 정치권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권력은 가진 사람들이 뒤에서 일종의 밀실 뭐 거래를 하고 국민들은 뭐 아량곳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역할 분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크게 좋은 역할 분담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 없이 이재명 신임 대표가 민생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고 통합을 이야기하고 이런 걸로 쭉 나가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지지가 이재명 대표와 야당에게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정부와 여당이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성과를 내는 게 하나도 없고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의 지지는 야당으로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신임 최고위원들은요, 이상민 또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도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한동훈 장관 입장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하나는 경찰을 장악해서 국민을 주무르려고 하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또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자기 팔 아래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 이상민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관님과 관련해서 이 이제 그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제 탄핵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탄핵론을 이렇게 모락모락 피워요.
어떻습니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을 결정하시면 뭐 저는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자, 이 한동훈 이상민 장관 누가 뭐라고 해도 대통령의 최측근 장관으로 꼽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을 공격한다. 이거는 앞으로 대여 강경 투쟁 노선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탄핵하고 싶으시면 탄핵하세요. 그냥 탄핵한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그 협박만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점에서 조금 아까 화면에 우리 나왔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밀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미는 사람 아무도 없던데요. 그 전에 그런 물론 있었던 그래서 것 같습니다. 전에 이재명 지사가 당선이 됐을 때 인터뷰를 하는데 이어폰에 있다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오니까 안 들린다고 빼버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재명 대표가 제가 보기엔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솔직해집시다 우리 모두.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통령실 개편 이야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대통령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런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2명이 동시에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또 사퇴를 밝혔다고는 하지만 이건 사실상 문책성이 경질로 읽힙니다. 또 이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을 받는 이 시민소통비서관은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 고강도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홍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무비서관실은 지금 뭐 여야 관계뿐만 아니고 대야 관계뿐만 아니라 대여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제대로 조율을 못했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지금 여당이 지금 저렇게 지리멸렬해가지고서 국민의힘 일부 국민들은 말이에요. 국민의힘 해체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러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보수 유권자들이 지금 뿔이 났거든요. 근데 대통령실의 정무비서관실에서 뭘 했어요 지금까지 100일이 지나도록 이러니 당연히 이 질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이것을 소위 윤핵관이 추천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그럴까요? 그렇게 하시죠. 네. 자, 그 대통령실은 이 인적 개편에서 수석 비서관급도 예외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수석급에서도 또 교체가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전체 직원의 한 20%까지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수석까지 이게 이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들은 제대로 개편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뭐 대통령께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그 참모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려면 그 대통령실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사람은 누가 돼야 될까요? 가장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부터 그런 사람이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서관급 이하만 이런 경질을 하거나 개편을 하거나 그런다면은 그냥 뭐 이렇게 뭐 생색내기 정도로 끝난다라고 국민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편은 국민이 어떤 인정을 해줄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의한 성과가 보일 때까지. 여기서 성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가 안정적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예. 그럴 때까지의 진정성 있는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제가 지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이게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이 추천한 인사를 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적 개편이다. 이런 목적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윤핵관이 추천했냐, 누가 추천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기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윤핵관이 됐든 이핵관이 됐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누가 추천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만한 능력과 자질과 성과를 보여왔느냐 지난 100일 동안. 그게 가장 유일한 기준이다. 가장 중요하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 출범을 놓고 내용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함으로써 당의 조속한 정상화의 물꼬를 터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실 억울하겠죠.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습니다. 제 거취는 새로운 비대위 구성 이후 제가 스스로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해야 한다. 아니, 그 당원 수습은 누가 하죠? 수습은 누가 해요? 자,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들으신 대로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당내에서는 당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선 이 권 원내대표부터 사퇴해야 한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국민의힘의 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 이걸 풀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 실타래가 말이죠. 막 꼬여가지고 아주 복잡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풀려고 노력하면 잘 안 풀리거든요. 시간만 가고. 잘라야 됩니까? 가위로 자르죠. 그게 보통 그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할 거예요. 또 서병수 의원이나 기타 다른 분들, 지금 권 원내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도 권 원내대표하고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까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 물러나라고 하느냐? 그야말로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얽힌 실타래를 풀기보다는 가위로 잘라내라 라고 하는 요구가 지금 빗발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풀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민의 눈높이와 지금 맞지 않는다. 그것이 국민의힘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 원내대표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금 아까 장제원 의원이 누가 수습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습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사람도 있고요. 그건 마치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내일 아침에 해가 뜨지 않을 게 걱정스러워서 오늘 저녁에 해가 지질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뒷사람이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빨리 책임을 지고 물러나시는 것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정치 경력에도 가장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죠. 자, 국민의힘은요,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원을 고치고 또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려면 이 전국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전국위원회 의장이 서병수 의원인데 이 서 위원장이 전국위를 소집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부의장이 대신 사회 보면 된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대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평론가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하면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무리수. 국민 눈높이라는 말을 지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해주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로 돌아가려면 원리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저렇게 무리수를 두면 상황은 더 꼬이게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저 부위원장한테 사회를 보게 한다라는 권한이 그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거는 전국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으면 그 기구의 장이 있거든요. 그 기구의 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위임할 때는 그 장이 위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겨주는 상황이 있어야 사회를 보는 것이지 원내대표가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된다면 이 정당은 다시 한번 정당 내에 민주주의가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를 이렇게 꾸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당 의원과 당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내린 결론이면은 존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뭐 언뜻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원론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당원이라고 붙었으니까 의원보다 당원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당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가 지금은 버티면 버틸수록 대단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인도 어려워지고 당도 어려워지고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스스로가 거취를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또 비대위 자체도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법원에 추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도 법원에 직무정지를 풀어달라면서 집행정지를 그렇게 요청한 상황인데 이 전현직 지도부가 이렇게 서로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을 보이고 있는 양상 이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냐니요. 뻔하죠. 정치가 없다. 정치가 없다. 보여지죠. 네. 정치가 실종됐다. 정치가 하루빨리 복원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국민의 여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 판결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지금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을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 그 안에서 행동을 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비대위를 억지로 만드는 것은 정당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 내용 측면과 절차적인 측면에서 이미 판시를 했어요. 예. 그런 결정을 법원의 결정을 무리하게 뒤엎고 가겠다? 이런 거는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런 거를 당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는데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이 법으로 자꾸 가는 것은 그 자기 당에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도 지도자답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천여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측근 배모 씨가 잠시 뒤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서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혜경 씨 자택에 음식 배달 등을 지시하며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씨. 내가 그 카드깡 했을 때 그게 20만 원 넘은 적이 없어, 그 집에서. 법인카드 유용 금액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700에서 800여만 원으로 조사됐지만 경찰 조사에서 3배에 가까운 금액으로 늘어난 겁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배 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청과 배 씨의 자택, 법인카드가 사용된 식당 120여 곳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24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경찰은 배 씨에게 업무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배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배 씨의 윗선으로 지목되어 온 김혜경 씨를 지난 23일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김 씨의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경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인데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난해 국감에 출석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네, 들으신 대로 이제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협박을 당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백현동 개발 사건의 특혜 의혹 어떤 것이 쟁점인 건가요? 일단 백현동 그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요. 거기가 사실 그 당시에 자연 녹지였습니다. 예. 자연 녹지에서 준 주거 지역까지 용도 변경을 하면 4단계 상향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제 그 당시 2014년부터 계속 반려가 되다가 예. 갑자기 이제 용도 변경이 허가가 됐고
그리고 원래 이곳은 임대 아파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분양 아파트로 변화가 됐어요. 분양 아파트로 변화됐으면 여기에 들어간 민간업자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죠. 이 3천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개입을 했느냐 여부가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이고요.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국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나는 내가 용도 변경을 한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때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진행할 거야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하는 협박에 응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한 이 사건은 이 백현동 소위 사건에 관련된 전반이 아니고 이 발언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이 발언은 일단 허위라고 경찰이 판단한 거고요. 허위라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해서 이제 검찰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상황인 겁니다. 자,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건 말고도 다른 의혹들을 많이 받아봤는데 경찰이 다른 혐의들은 그러니까 GH 합숙소 선거사무소 뭐 비용 의혹 이런 것들은 송치하지 않고 이번 의혹만 송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다른 건들에 비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은 이게 허위사실 공포 혐의잖아요. 나머지 건들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선거범죄 공소시효 굉장히 짧죠. 6개월로 짧기 때문에 6개월 안에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GH 지사의 그 합숙소 문제도 이게 선거사무소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데 쓰였다라는 의혹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의 발언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직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사실 확인이 안 되면 시효가 만료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송치하지 않는 것이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모 씨와 관련된 발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번에 이 백현동 소위 특혜 의혹과 관련 사건에서는 아까 용도 변경 과정에서 공문에서 용도 변경 과정이 좀 더 일단 경찰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기 때문에 아까 그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라는 걸 어느 정도 경찰 입장에서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에서는 뭐 확신한다고 하지만 야당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이제 이런 거죠. 아까 그 이재명 당시 후보의 국감에서 발언은 이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인지 본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인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은 쉽게 말해서 거짓말이고 의견 표명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을 A라는 사안을 보고 생각이 여러 명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게 허위 사실 공표인지 여부가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인 거고 일단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된 수사와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일단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그런 취지라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르면 오늘 그 법인카드 유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사람이죠. 이 배모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 배모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변호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배모 씨와 관련해서는 저번 대선에 우리가 굉장히 이분 목소리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뭐 한우 뭐 혹은 뭐 초밥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이용해서 결국 이제 김혜경 씨에게 전달을 해줬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 그 당시 뭐 배우자 그 김혜경 씨와 또 야당 뭐 그 의원들의 이제 부인과의 식사 같은 곳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배임 문제가 이제 하나 있고요. 이제 이런 사적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배모 씨를 사실상 개인 비서로 채용을 했으니까 이 배모 씨가 받은 월급도 전반을 지금 전부 다 이제 국고손실 혐의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이재명 의원, 김혜경 씨와 관련된 혐의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모 씨가 구속이 된다면 김혜경 씨 관련 수사도 좀 더 탄력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 봐서 좀 더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 대표의 뭐 정치적 거취도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배모 씨와 관련된 지금 영장 실질심사하고 김혜경 씨의 지금 관련 선거법 위반 문제하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약에 배모 씨 또 김혜경 씨에게 혐의가 다 인정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더 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당시에 일단 지자체장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이 아닌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또 배모 씨가 이 오늘 구속이 된다면 사실상
사적으로 개인 비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되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월급을 준 거니까 그럼 국고 손실의 금액 자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될 혐의가 좀 더 가중될 여지는 분명히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예. 이 이재명 대표 또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것도 좀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이게 열흘밖에 안 남았어요. 검찰이 어쨌든 공소를 여부를 빨리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 봤을 때는 기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선법상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문제인데 이건 역시 대납했는지 여부를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어요. 지금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추후에 이 변호사비를 대납받아서 이게 무슨 뇌물이 될지 그 부분은 별개 문제고요. 예. 지금 현 시점에서는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이 변호사비 대납 문제는 네. 제가 보기엔 기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된 후속 수사는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인 김신영이 전국 노래자랑의 새 MC로 발탁됐습니다. KBS는 어제 송혜 선생님을 잇는 후임 MC로 김신영을 선정했다며 10월 16일 방송을 시작으로 전국 노래자랑을 이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은 고 송혜 선생님이 1988년 5월부터 지난 6월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진행을 맡아 전국을 누비며 국민들과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대표적인 국민 프로그램입니다. 김신영 씨는 전국 노래자랑의 후임 진행자로 선정돼 가문의 영광이라며 전통에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즐겁게 진행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파티 영상이 유출돼 논란이 된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를 응원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2012년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춤을 추는 자신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난 당시 국무장관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클린턴 장관은 또 마린 총리의 트위터 계정을 링크하고 계속 춤춰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의 응원에 마린 총리도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맥주를 훔치려던 30대 남성 용의자가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속옷만 입은 채로 도망가는 남성. 순식간에 경찰에 붙잡힙니다. 자갈밭 위에 엎어진 남성, 숨을 헐떡이면서 무척 힘들어하는 모습인데요. 이 남성은 경찰의 물음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남성은 1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당시 혼돈 상태였고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 활동가들은 과도한 물리력을 경찰이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에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비슷한 논란이 2년 만에 또다시 불거지진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50년 만에 재개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의 첫 로켓 발사가 연기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당초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8시 33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예정됐던 이 프로그램 1단계 로켓 발사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사는 발사 직전인 이날 새벽 로켓 엔진의 연료 시스템에서 누출 문제를 확인해 발사 연기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번 발사에서는 인간 대신 마네킹을 태운 캡슐 오리온을 탑재해 달까지 42일 동안 완복 비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다음 발사는 이르면 다음 달 2일 또는 5일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시찰단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교전 지역을 통과해서 유럽 최대 원전 중 하나인 자포리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러시아군이 이곳을 점령한 후에 수시로 벌어진 교전으로 냉각 장치가 멈추는 등 방사선 피폭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은영 기자입니다. 유럽 전역에 방사성 물질을 퍼뜨려 100만 명에 이르는 사상자를 낸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러시아군이 지난 3월 점령한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서 이 같은 공포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IAEA 시찰이 시작됩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IAEA 지원팀이 자포리자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교전 지역을 통과해 이번 주말쯤 도착한 뒤 원전 내부를 점검하고 폭격으로 파손된 시설을 수리할 계획입니다. Russia should ensure safe, unfettered access to these independent inspectors. 앞서 IAEA는 원전 접근 허용을 여러 차례 촉구했지만 러시아는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시찰단 14명은 정치적 요소를 고려한 인원들로 구성됐습니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군이 포탄을 발사했다며 구멍 뚫린 원전 지붕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소행임을 밝혔습니다. Постріли йшли, коли вони окуповували. Вони стріляли по ядерних блоках. Ну так де тут, вибачте, тут питання невтомленості. це. 자국 원전을 공격할 리 만무하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이곳을 전쟁의 인질로 삼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Існує реальна загроза ядерної небезпеки на найбільшій атомній електростанції Європи. Якби дизель, генератори не включилися, то ми би зараз вже були змушені долати наслідки радіаційної аварії. 자, 보신 대로 자포리자 원전 단지에서 교전이 계속되면서 방사능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제2의 체르노빌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유럽의 최대 원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포리자 원전.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현재 그 자포리지아 원전의 시계는 25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절체절명 순간이죠. 일단 유럽에서는 크고요. 크기가 우리 나라 한빛 원전하고 같아요. 한빛 원전. 그리고 세계에서 9번째 되고요. 네. 우크라이나 전력의 약 4분의 1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지난 3월 4일 이후로 러시아가 이 원전, 러시아 군이죠. 예. 접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그 안전과 안보에 좀 큰 구멍이 뚫렸다고 보시는 게 맞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그 자포리자 원전 인근에서 계속 교전을 하면서 네. 지금 우리 국민들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방사능 네. 유출 가능성 이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특히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체르노빌이 말씀되고 네. 있는데요. 사실은 체르노빌하고 이 원전은 마치 사과하고 감귤처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체르노빌은 굉장히 위험했죠. 그리고 예. 가건물 수준이었고 이건 굉장히 튼튼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압경수로하고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6기가 모여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 잘못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전력이 끊어진다. 예. 사실은 원자력 발전 전력을 만들기도 하지만 전력이 필요로 하거든요. 예. 펌프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끊어진다면은 우리가 그 상상하기 싫은 상황까지 상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르노빌처럼 뭐 폭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진 않을 것이다. 그때와는 좀 다르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36년 전에 발생한 최악의 원전 사고죠. 체르노빌 사고 당시의 영상 본 다음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Недавно нас постигла беда. Авария на Чернобыльской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пек был такой, солнце такое, были ожоги, потом уже узнали, что это навсегда. Люди должны помнить, к чему приводит самоуверенность. Хиросима и Нагасаки, Чернобыль, Фукусима. 네, 앞서서 이제 체르노빌 사태와는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래도 사고가 만약에 일어난다면 굉장한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1,500km 떨어진 스웨덴에 네. 방사능 수치가 100배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방향이 네. 소위 그 북서, 그러니까 시계로 치면 11시 방향이었어요. 그런데 우리하고 자포리지아는 7,500km 떨어져 있고요. 예. 그 일단은 방향이 전혀 반대예요. 반대다. 오더라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그때쯤에는 전부 희석되지 않았겠습니까? 단 만약에 거기서 식품이 수입된다면, 예. 곡물이 온다면 그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방사성 낙진이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상정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시찰단이 이번 주에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시찰단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야말로 그 소위 정밀 진단을 하게 되겠죠. 예. 도대체 그 발전소의 그 안전 문화라는 게 있어요. 예.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어떤 손상된 부위는 없는지 이것들 면밀히 점검하면은 아마도 이번 기회에 그 소위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불미스러운 일들, 그리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전부 일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는데 양측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는 서로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포경이 서로 상대의 책임이다라고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를 여기에 앉아서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번에 그 국제 원자력기구 들어가면은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사건 경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밝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안전 문화라는 건데요. 그게 최우선 순위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소위 어느 쪽에 문제가 있었던지, 문제가 더 많았던지 이렇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IAEA 시찰단이 들어가게 되면 네. 서로 이제 책임 공방하는 것도 문제가 좀 해결된다고 보시는 걸까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국제 원자력기구 들어가면서 그렇다면은 어찌 보면은 러시아 군이 네. 이 원전을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당화, 합법화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 법적으로 걸려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벌써 추석이 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보다 이르고 또 짧아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집캉스,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직장인 장혜림 씨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집에서 즐기는 바캉스, 이른바 집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홈캉스를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빔 프로젝트를 켜놓고 와인을 마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배웠던 요리 같은 거를 조금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예쁜 와인잔에 위스키, 빔 프로젝터도 준비했습니다. 예년보다 이른 추석에 주말까지 끼면서 연휴가 짧아진 만큼 장씨처럼 집캉스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한 이커머스 업체가 추석을 앞두고 많이 팔린 상품을 분석해보니 파티 테이블 용품 판매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310% 늘었고 홈파티에 빠질 수 없는 와인 용품과 각종 냉동식품도 많이 팔렸습니다. 여행 상품을 구매해 여름 휴가에 이어 두 번째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20에서 30% 늘었고 놀이공원이나 테마파크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도 작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이번 추석에 가족들이랑 대부도로 1박 2일 여행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나 차례용품 판매는 오히려 줄었는데 송편은 34%, 제수용품도 19% 감소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축구 종주국 영국은 축구 사랑이 남다른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영국에서 아주 독특한 축구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영국에는 매년 강물 위에서 축구 경기를 개최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 근교 코츠월드 지역의 보턴 온더워터 마을인데요. 발목 높이의 강물 속에서 치열한 볼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 대회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매년 8월 뱅크홀리데이에 6명으로 구성된 두 팀이 얕은 강물에 골대 2개를 놓고 30분간 경기를 펼칩니다. 매년 강 주변에는 많은 관중들이 몰려 응원전을 펼칩니다. 경기 중 물에 젖는 것은 선수들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를 관람하는 동안 관중들도 흠뻑 젖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올해 이 대회의 심판은 코로나19로 지난 몇 년간 침체됐었는데 다시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매우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가을의 길목에서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분포하고 있고요.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 일부 지역으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겠고 내일까지 비가 약해졌다 강해지기를 반복하면서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동 지역에 최대 120mm가 넘는 많은 양이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으로도 최대 8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 지역부터 차차 그칠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은 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2도로 평년 기온을 6도가량 밑돌겠고요. 청주 23도, 대구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온이 반짝 올라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